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영화 안시성 팩트체크를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거 개봉 당일날 봤습니다. 개봉 당일날 봤고 짤막하게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한국판 영화 300이다. 작년 이맘때쯤 했던 남한산성이 한국판 킹덤 오브 헤븐이었다면은 영화 안시성은 진짜 한국판 300이에요. 뭔가 영상이라든가 이야기의 속도 전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고 영상미도 있고 액션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역사적 고증을 아주 충실하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거시기한 영화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단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과 몇 가지 좀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영화평론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영화평론가가 아니고 한 명의 역사가로서 과연 이제 이 영화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찍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전투 이야기는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먼저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팩트체크 몇 가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양만초는 과연 실존 인물인가라는 건데, 이거 좀 의외로 많이 오해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가상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거예요. 안시성, 성주는 분명히 실존 인물이에요. 그 자체는 실존 인물인데 다만 안시성, 성주의 본명이 양만춘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즉 그게 좀 불분명한 거지 안시성, 성주가 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안시성, 성주의 이름 사실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정사는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는 안시성, 성주 이름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이 사대주의자고 또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나쁜 고구려 그러면서 이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지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지나친 비약이고 김부식은 오히려 이렇게 썼어요. 아니 삼국사기에다가 실제로 이유를 다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름을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김부식은 애석하지만 모른다라고 쓴 거지,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삭제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참조를 했던 구당서, 신당서 같은 그 중국의 역사서가 사실상 1차 사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안시성, 성주의 무용담은 많이 나와 있지만 안시성, 성주의 과거 행적, 그리고 말년에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성주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출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공교롭게도 조선 후기에 안시성, 성주는 양만춘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기정사실화돼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송중길이 쓴 동충당 선생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심지어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에서도 안시성, 성주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양만춘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점을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시성, 성주가 누군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안시성, 성주는 양만춘이다라고 명시를 한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선 후기에 안시성, 성주, 양만춘 이런 이름이 명시가 되었는가 하면 이래요. 양난을 겪으면서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그런 이제 위기,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런 국난이 있었을 때 이 국난을 앞장서서 극복했던 인물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보면은 일제시대쯤 돼가지고 신치호라든가 이런 역사학자들이 최영이라든가 을지문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인전기를 썼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때 집중 조명을 받았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안시성, 성주입니다. 근데 삼국사기 보니까 안시성, 성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깝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인데 명으로부터 나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입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임진왜란때 파병 왔던 장군들한테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안지성 성주 이름이 도대체 뭔지 혹시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명예 장수들 중에서 뭐 좀 이제 언급을 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거 내가 어떤 역사책 보니까 안지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는 양만춘이라 카더라 하던 게 와가지고 양만춘이 다로 그렇게 조선 후기에 정립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예 장수들이 자기들이 이제 봤다라고 하는 그 사서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사서가. 그러니까 실제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그렇게 써있는지는 우리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디까지나 양만춘이다 카더라지 양만춘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더라와 그렇다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원체 안시성 성주는 양만춘이다라는 것이 나름의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상 이게 나름의 이제 통념으로 자리를 찾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어쨌든 양만춘이 주인공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양만춘으로 그냥 상정을 하고서 영화를 촬영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니까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영화에서도 그냥 안시성 성주, 성주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 첫 번째. 양만춘은 실존 인물이냐? 당연히 실존 인물입니다. 단, 이름이 진짜로 양만춘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양만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무조건 아니란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이 안시성 영화가 처음 개봉되기 전부터 굉장히 이제 논쟁이 휩싸였던 부분인데 영화 안시성이 부제가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설정이 그런 거죠. 안시성 성주가 연개소문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사실상 반역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연개소문과 양만춘 사이의 갈등도 영화 속에서 어느 정도 묘사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양만춘이 안시성 사람들과 일치단결해서 강태종을 물리쳤다. 뭐 이게 기본적인 영화의 플롯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뭐냐면은 양만춘과 연개소문이 그렇게까지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 그래서 또 반역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얘기는 양만춘에 대한 기록이 원치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시성 성주와 연개소문의 불화설도 원래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근거가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 강태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시성을 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듣자 하니 사실 이것도 듣자 하니 소문이에요. 카드라 통신. 내가 카드라 통신으로 들었는데 안시성은 험하고 군사가 날래며 또 그 성주는 재능과 용기가 있어서 망리지의 난때 즉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킬 때에도 성을 지켜 굴복하지 않고 망리지가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에이 그냥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서 양만춘에게 성을 줬다라고 하던데 즉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양만춘과 연개소문의 적대관계 설도 어디까지나 강태종이 어디선가 주워들은 소문의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지 진짜 그렇다라고 삼국사기에 명시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관계를 좀 이제 의심해볼 만한 근거는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은 영화 초반부에서 나온 게 주필선 전투죠. 그 주필선 전투가 좀 되게 희한한 전투인 게 뭐냐면은 고구려의 주력 부대가 기껏 안시성 근처까지 와가지고 안시성과 연계를 하질 않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벌어진 게 주필선 전투거든요. 물론 이제 이 주필선 전투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도 있죠. 이게 당군의 유인작전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양쪽이 정말로 적대 관계에서 그렇게 따로 싸운 건 아니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주필선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전멸될 때까지 안시성에서 딱히 그렇게 도와줬던 것도 아니었고 양측이 적극적으로 연기작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맞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도 의견이 원래는 분분합니다. 뭐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제 서영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시성은 사실상 하나의 독립국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당군과 맞서 싸웠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개소문이 양만춘을 암살하기 위해서 막 자객을 보내고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고 둘이 좀 불안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시성도 연개소문 정권의 틀 아래에 나름의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운영하시는 이명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불화설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독립국가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명환 선생님 견해가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연개선문과 양만춘이 진짜 아주 원만한 관계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몇 가지 좀 단서들을 찾아보면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독립국가 형태였고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장 관계였냐 하면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 보면은 이제 또 그런 부분이 나오죠. 당태종이 안시성을 함락하기에 앞서서 성을 함락하면은 재물을 약탈하게 해주고 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겁탈도 허용해주겠다. 마음껏 해도 좋다. 그러니까 막 당군이 사기가 올라가서 안시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사실 안시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당태종이 협상을 유도를 했어요. 너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항복을 해라. 안시성이 원래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코딱지만한 성이었는데 항복하라고 그렇게 딱 제의를 해요. 그랬더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시성 성주가 뭐라고 연설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안시성 성주가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안시성 병사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당군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제 무력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함성만 지른 게 아니라 당태종 욕을 좀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당태종은 뭐 자기 아버지도 쫓아내고 형제도 죽이고 저런 천하의 호로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겠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것들 살려두지 마라. 싹 다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특히 당태종 휘하에 있었던 이세적이라는 장군이 더 이제 세게 얘기합니다. 저 성을 함락시키면은 저기 있는 남자들 싹 다 묻어버리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좀 실수였어요. 이런 발언들이 고구려군 귀에 들어가니까 안시성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 이거 성 뚫리면 큰일 난다. 성 뚫리면은 진짜 우리는 싹 다 죽는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시성 사람들의 결사항전 의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하죠. 자,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일정 사실에 근거해서 나온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 또 여군이 나오죠. 양반춘의 여동생이 이제 여군을 운영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 시대에 여군이 있냐? 저 시대의 여군. 물론 정식 편제의 여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군의 존재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개소문의 누이였던 연수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당과의 전쟁 때 참전을 했고 그러면서 나름 여군을 운영했던 걸로 추정되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정사에는 없고 야사하고 비석 기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신뢰가 100%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단서들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때 정식 편제는 아니더라도 나름 특수부대 형식으로 일정 부분의 여군을 운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군의 존재는 실제적 역사적 사실에 완벽하게 근거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의 모티브는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티브가 뭐냐면은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이 운영했던 여군. 그래서 그거를 양만춘의 여동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차용을 해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여군의 존재. 실제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름의 추정을 할 수 있는 모티브는 존재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영화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엄태구 씨가 김아들이 이끌고 야습을 가는데 그때 이제 고구려군 내에 있었던 신녀가 트롤짓을 하죠, 그죠? 말 그대로 트롤짓을 해가지고 기습이 실패하고 엄태구 씨가 전사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야습 실패 사건도 역시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안시성이 정말 우주방어를 하면서 철벽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비라는 게 그래요. 그 반지의 제왕 2에서도 나오지만 수비라는 게 진짜 방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그렇잖아요. 테란이 우주방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드랍십 가지고서 치고 빠지는 히트앤 런저스를 해가지고 적군을 계속 갉아 먹어줘야지 최종적으로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2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아라곤하고 김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간에 쪽문 열고 나가가지고 치고 나가서 적군 한번 쓸어버리고 돌아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전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안시성 수비대도 이런 작전을 썼는데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물론 이게 실제 역사에서는
영화에서처럼 기마대가 나갔던 건 아니었고 밧줄을 타고 보병들이 몰래 나가지고 급습을 했다가 실패를 했던 겁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신녀의 존재는 그거는 픽션입니다. 그거는 실제 역사에 없는 얘기고 영화에서 이게 잘 설정을 해놓고서 막상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풀어나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치성의 구조예요. 안치성의 구조를 보면은 영화에서도 나름 좀 설정을 잘 해놨거든요. 안치성이 어떻게 생긴 성이냐면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평지인데 그 산과 평지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산 비탈을 따라가지고 만든 형태의 성이 안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거예요. 되게 좀 희한한 구조로 있는 거죠. 비스듬하게 성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이 뭐냐? 성이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로 있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니까 조인성 씨가 가장 최전방에 나와서 막 무쌍 남무를 찍으면서 그렇게 나오지만 실전에서는 성주가 그러겠냐고요. 성주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그렇게 최전방이 아니라 가장 후방이고 후방은 산꼭대기예요. 즉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군을 한눈에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성 밖에서 성 안이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지성은 결국에는 어떤 구조냐면은 내 패를 상대방한테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저버 싹 뿌리고서 볼 때면 뭐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나도 우리 편을 확실하게 봐가지고 완벽한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든 성이 안시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시성의 단점이 여기서 나왔는데 당태종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안시성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왁자지껄하게 밥 지는 소리 들리고 뭔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런 짓 왜 하겠냐 이거죠. 쟤들이 싸움하다 말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습을 하기에 없어서 병사들을 두둑히 먹이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녁을 두둑히 먹어라. 내일 아침은 지옥에서 먹는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개념일 것이라고 강태종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먹는 거 보니까 오늘 밤에는 분명히 야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야습 대비를 해라. 그러니까 강태종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 야습이 실패를 해서 수백 명의 수비대가 전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모티브로 차용을 해서 엄태구 씨가 야습을 가했다가 전사한 걸로 그렇게 영화에서는 묘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마지막에 보시면 토산이 붕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밑에 터널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토산을 붕괴시키는 걸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제 기록에서는 뭐 때문에 무너진 거냐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고 영화에서도 그건 묘사는 됐어요. 최후의 결전일 바로 전날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진 것 때문에 고구려군이 좀 불리하게 전개가 됐다라고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데 오히려 반대했어요. 당군이 기껏 토산을 완성시켰는데 그 토산이 완성된 바로 그 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게 좀 급조를 했어요, 토산이. 그래서 지반이 약화되면서 거기에 수백 명의 병사가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그 무게를 못 견디고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토산이 원래 완성되려면 3개월이 필요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그거를 2달 만에 완성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난림공사 했단 얘기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토산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스토리는 영화에서 말한 대로죠. 단 당태종이 퇴각한 이유는 영계소문이 지원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영계소문이 지원군을 이끌고 와서 후방을 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토산 점령 당하고 나니까 당태종은 이제 어리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서 토산 탈환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여기서 그냥 당태종이 지지를 쳐버립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냐? 결정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요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이 좀 일찍 와요. 좀 일찍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음력으로 대략 한 9월이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0월에서 11월 초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철원만 가더라도 11월 초 되면은 엄청 춥고 막 눈발도 날리고 그래요. 요놈은 뭐 오죽하겠냐 이거죠. 월동 준비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3개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결국 당군이 겨울이 오기 전에 퇴각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총퇴각을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최후의 사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계소문이 지원군 이끌고 와서 후방을 친 것도 역시 픽션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지성이 훌륭하게 당태종의 군대를 막아내게 되는데 영화에서 이제 나름 잘 표현한 건 좀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바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공성전 장면이 나는 참 공성전의 정석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과장도 있고 좀 비약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너무 깐깐하게 따지지 말자고요. 아니 실제 사실하고 100%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영화를 만들어요?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어야지. 영화는 창작이에요. 창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창작의 요소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에서 나름 괜찮게 표현한 것은 바로 공성전 장면인데, 공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처절합니다. 자, 공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만약에 공성전이 딱 시작이 되면은 영화에서도 묘사가 잘 되어 있지만 공격 측이 포차를 쏴요. 투석기죠. 그래서 이 투석기가 슝슝 날아가가지고 성벽을 강타를 하면은 당연히 수비 부대는 어떻게 합니까? 날아오는 투석기 포탄을 피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숨어요. 그러면 그 틈을 노려서 공격 측은 바로 공성기구를 이끌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차 운영하고 충차 밀어붙이고 사다리 걸치고 막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군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공격 측의 포차도 작동을 멈추죠. 왜냐면 아군이 올라가는데 쏘면 안 되니까요. 그때 돼서 이제 방어 측도 바로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측도 당연히 이제 수성 기구들이 있어요. 높은 누각을 쏴가지고 성벽 위에다가 높은 누각을 쏴가지고 그 위에서 다시 또 내리꽂으면서 쏜다든지 아니면은 성문이 뚫릴 걸 대비해서 성문 뒤에다가 다시 또 목책을 두르고 함정을 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방어 라인을 더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성 기구들 중에서 뭐 육중한 도르래 같은 장치에다 매달아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적군을 강타를 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묘사를 영화에서 좀 나름 괜찮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공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쌀벌해요. 공격 측 입장에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뭐 그런 병사들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로 선발된 용사들이 올라가요. 근데 그 선발된 용사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투 시작하기 전에 모집을 합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성을 함락시킬 건데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가는 병사한테 어떻게 주겠다. 뭐 몇 계급 특친, 그리고 뭐 황금 뭐 몇 냥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이 이제 선발대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 심리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그냥 로또 한번 걸어보자 이거예요. 목숨 걸고 여기 한번 걸어봐가지고 대박 터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죽는 거고 진짜 거의 그런 심리로 오는 병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아주 앞뒤 안 가리고서 인장 사정없이 달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 측도 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숨 걸고 막 규탄하면서 달려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몸을 던져가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아군의 후속 부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적의 방어 라인을 분리시켜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기껏 그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아군 후속 부대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영화나 막 이런 소설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이 용사가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간 용사입니다. 하면서 뭐 포상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성벽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격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 측도 마찬가지예요. 방어 측이 성벽에 보호한다고 해서 마냥 유리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방어 측이 불리한 건 이런 거예요. 전체 성벽 라인을 다 정예병원으로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예병원 주로 이제 취약 지점, 즉 격전지라고 생각하는 지점에다 배치를 하고 또 정예병은 중앙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게 잘 묘사가 됐어요. 엄태구 씨의 기마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군 부대가 이런 중앙 유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만충이 딱 보다가 여기 뚫리는 것 같다 하면 그쪽으로 지원 보내고 여기 밀리는 것 같다 하면 여기로 지원 보내고 깃발로 신호를 해가지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묘사 좀 잘했는데 근데 그것도 일선에 선 병사들이 시간을 벌어줘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지역에 다 정예병이 배치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병이 배치된 지역도 있고 전투력이 약한 잡병들이 배치된 곳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데 하필 공격 측이 사다리차 걸고서 올라오면은 정말 이제 난감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마 수비하는 병사들은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제발 내 쪽으로 사다리차 오지 마라. 제발 내 쪽으로 오지 마라. 아주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그런데 하필이면 내 쪽에 사다리차가 딱 와가지고 걸린다.
이제 막 아수라장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공격 측 그 올라오는 애들은요, 얘들은 그냥 목숨 버리고 오는 애들이에요, 어차피. 그냥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하고서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황소처럼 콧김 내뿜으면서 아주 멧돼지처럼 달라드는 그런 애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정예병도 아니고, 사실은 비전투병이나 작병인데, 인원수 부족해가지고 서라고 해가지고 쓴 사람이다. 나는 뭐 갑옷도 안 입고 기껏 들고 있는 게 뭐 도끼 한 자루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쟤들 상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겁을 먹고 무기를 던지고 도망가는 병사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쟁터에서의 공포심은 정말 빠르게 확산돼요. 한 명이 그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지휘관들이 도망가지 마라. 자리를 사수해라. 백날 천날 그렇게 외쳐봤자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돌파구가 마련이 되고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서 중앙에 있는 정예병들이 지원군으로 오기도 전에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방어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냐, 수비 측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최후의 5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유격대가 지원을 하러 올 때까지 시간이 뭐 5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 내에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살떨리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여기서 얘들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야지만이 중앙에 있는 유격대가 와서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거죠. 공격 측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뚫어야 되는 거고 방어 측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아주 살벌한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성전의 진짜 그 사투가 보면 이래요. 공격 측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죠. 근데 그 사다리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줄로 고정을 시킨다거나. 근데 어쨌거나 그걸 갖다 이제 관리하는 옆에서 붙잡고 있는 병사들도 필요한데 이 병사들은 적의 공격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수비군들이 가만히 있나? 그거 보고서 활로 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도 겁먹고 도망가면은 바로 사다리가 흔들려서 쓰러지거나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어 측이 그렇게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병사들, 공성병기를 붙잡고 있는 병사들을 적군을 활로 쏴서 잡으려고 한다. 그럼 공격 측도 가만히 안 있어요. 공격 측 궁수들도 그거 조금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측 궁수들이 공성병기 붙잡고 있는 병사를 쏠려면은 아무래도 공성병기가 성벽 바로 앞에 붙어 있으니까 상반신을 성벽 위로 노출해가지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공격 측 사수들도 그거 쏴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방비 상태가 돼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해야지만이 전투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겁을 먹으면서 이러면 나 화살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위로만 올려서 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성병이 붙잡고 있는 병사도 나 이러고 있다 화살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중간에 이거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전쟁에서 망고불변의 원칙인데 용감하고 헌신적인 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용감하고 헌신적인 병사들은 오래 못 살아요. 또 금방 죽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숨 내걸고 싸우는데 뭐 오래 살겠어요. 그 사람들이. 금방금방 죽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가 지속될수록 결국 누구만 남게 되냐면은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비겁한 그런 병사들만 마지막에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성전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요? 공성전은 결국에는 이 싸움이에요. 공성전 하다 보면은 막 한 달, 두 달 시일이 흘러가죠. 그 시일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결국 뭘로 승부를 가는 거냐면은 어느 쪽에 더 용감하고 헌신적인 병사들이 많이 있는가. 공격 측이냐 방어 측이냐. 그 교환 비율을 계속 깎아먹으면서 마지막에 어느 쪽에 더 그런 병사들이 많이 남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치성은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치성에 있었던 고구려군이 더 용감하고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당시 이제 당태종이 이끌고 왔던 군대가 뭐 박나라 군대라서 군기가 빠져가지고 얘들은 알고 봤더니 허접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당태종 군대는 진짜 최강군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강했어요. 그런데 왜 막판에 결국 안치성이 승리를 거머쥐었냐 했을 때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첫째, 절박함.
아니, 지금 안희성은 성 뚫리면 자기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이게 좀 영화에서 오글거리게 표현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절박감이 안희성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순히 절박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뚫리면은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성들은 그럼 왜 뚫렸냐? 특히 대감성 같은 경우는 뭐 내부 변절자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안시성은 끝까지 그런 변절자가 안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조직력이 탄탄하고,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기와 헌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상반신을 노출해가지고 적의 공성 병기를 운영하는 궁수를 쏴 죽이려고 해요. 근데 무섭잖아요, 그죠? 어디서 갑자기 창칼 날아올 수도 있고 화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방패를 들고 있는 도부수들이 와서 나를 옆에서 가드를 해주고, 내가 활을 쏠 때. 그리고 막 창 들고 있는 다른 보병들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나를 찌르려고 하는 적군을 찔러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조체계가 간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 헌신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니들이 말이야 국가에게 뭘 요구하기 앞서서 니들이 국가에게 뭘 먼저 할 건지를 갖다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용기와 헌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탄탄한 조직력이 만들어졌을 때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용기와 헌신이 발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치성은 이것을 끝까지 해냈다는 거죠. 물론 당군도 이게 가능한 군대였어요. 하지만 여기에 안시성은 절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당군보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조직력과 신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누구 덕분이었냐면은, 우리가 기록이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이걸 해내는 사람이 바로 누가 해내는 거냐면은 지휘관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낸 사람이 바로 안시성 성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이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시성 전투를 통해서 남겨진 몇 가지 단서들을 추론해 봤을 때 안시성의 성주는 정말 안시성 사람들의 신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평소부터 신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 신망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만들었고, 그 조직력을 기반으로 용기와 헌신을 병사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시성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영화 안시성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원래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양식이 조금 거치게 해서 이렇게 좀 짤막하게나마 팩트체크 하나 올리고 쉬고자 합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 쉬고 다시 또 그 다음 주부터는 항상 하던 대로 월요일에는 병법사,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조선왕조실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